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 산성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이데일리는 경기대학교와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이데일리의 사명을 바탕으로 경기대학교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 중립과 ESG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광장의 송영훈 고문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저는 작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무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중에 그 ESG 관련 업무도 담당을 했고요. 거래소에서는 주로 그 ESG 관련된 공시, 그러니까 지속가능 보고서 이런 부분을 담당을 했고, 또 요즘 이제 ETF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ETF에도 ESG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 관련 ETF 업무도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런저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탄소 중립과 자본시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두 가지 주제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반대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본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그 파리 기후 협약과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큰 비용이 발생하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요즘 부상하고 있는 지속가능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가능 금융 중에서도 특히 자본시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리 기후 협약과 2050 탄소 중립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요. 가장 어떤 전환점이 됐던 게 아시는 것처럼 2015년에 개최된 그 COP21 그 당사국 총회죠. 그 20일 회의에서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마련이 됐고 그게 2016년 11월에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건이 55개국 이상이 이제 비준을 하고 그리고 그게 55% 그러니까 탄소 배출의 55% 이상이 거기에 동의할 때 이게 발효를 하게 됐는데 그 시점이 2016년 11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거는 예전에 그 교토 의정서와 다르게 195개 모든 회원국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도 한때는 탈퇴했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 모든 회원국들이 이제 참여를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국제 법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규긴 법규인데 가장 중요한 게 탄소 감축 목표, 즉 NDC라고 할 수 있는데 NDC를 각 국가별로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 감축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그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이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어떤 국제법 질서가 2015년에 마련되면서
본격화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국제 질서 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어떤 정부 간 협의체, 그러니까 IPCC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 대비 이제 2030년에는 45%를 감축을 해야 된다. 물론 2050년에는 이제 넷제로를 달성해야 되지만 중간 목표로 2030년 45%를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요. 그 과학적인 근거를 정리한 게 2018년에 발간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은 2100년까지 그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미만으로 하려면 적어도 전 세계가 2030년까지는 현행 탄소 배출의 45%를 감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U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Fit for 55라고 해서 2030년까지 그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회원국을 통틀어서 전체 그 탄소 감축을 55%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감축 비율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 탄소 중립 국가 기본 계획에 따라서 2030년에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NDC는 40% 감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탄소 감축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어떤 기술적인 발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러피언 그린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EU에서 마련한 큰 어떤 전략적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유러피언 그린딜에 따르면은 탄소 중립을 EU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포집이라든지 에너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더 개발을 해야 되고 고도화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술적인 고도화가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좋은 말인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실현하려면 연간 한 2,600억 유로, 우리 돈을 보면 300조가 넘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하게 이제 2050년에 넷 제로를 달성하려면 275조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리백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인 이제 구조가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100% 개별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이 그걸 다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가 전제돼야만 이게 워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7.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제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글로벌 기업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합니다만 이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그 납품 업체들, 협력 업체들까지도 이제 이 재생에너지 아리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납품하려면 그 납품 업체들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기업과 같이 협업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도 당장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리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또 개별 기업의 어떤 1차적인 투자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재생에너지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린본드를 한 47억 달러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러피언 그린딜이든 맥킨지든 아리백이든 결과적으로 공통점은 그 탄소 중립은 가야 될 목표고 그 목표 수치도 명확하게 제시돼 있다. 그런데 그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투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 투자되는 금액이 뭐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다. 그리고 그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투자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1차적으로는 당연히 공공자금에서 세금을 걷어서 국채를 발행해서 뭐 이렇게 조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러피언 그린딜에도 그걸 인정하고 있듯이 실질적으로 이걸 다 공공자금으로 할 수는 없고 결국 민간에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그 대안으로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 이거를 만들어서 어떤 민간의 금융 자본을 이 지속가능 투자에 또는 그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을 구상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의 일환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텍사노미도 들어왔고 CSRD라는 ESG 공시도 들어왔고요. SFDR이라고 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공시도 입법화된 것입니다. 또 유럽 말고도 이제 UN 차원에서도 그 넷제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금융, 그러니까 파이낸싱하는 그러니까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2050년까지 한 125조 달러가 소요됩니다. 역시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125조 달러의 한 70%는 이 프라이빗 섹터에서 제공할 수밖에 없다. 어떤 퍼블릭 펀드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70%라는 굉장히 높은 비중의 어떤 자금을 그 민간에서 이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도 뭐 기업이 40%, 뭐 금융회사 20%, 뭐 가계 10% 이렇게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민간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이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그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민간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뭐 지극히 타당해 보이는데 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금융 어느 부분에서 할 거냐? 은행이냐, 증권이냐, 보험이냐, 기타 또 다른 어떤 금융 영역이냐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본시장은 바로 이런 어떤 탄소 감축에 있어서 또는 탄소 중립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금융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주장을 그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라는 건 결국 뭐냐? 결국 장기 투자를 하는 시장이고 또 사실은 위험 투자를 하는 것이다. 원본 손실을 감수하는 어떤 위험 자본을 조달하는 게 어떤 자본시장이다. 따라서 이 탄소 감축 또는 탄소 중립을 위한 굉장한 이 어마무시한 이 사회적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장기 투자가 소요되고 때로는 그 성패가 불확실한 위험 투자가 전제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이 훨씬 더 이런 지속가능 금융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탄소 이제 감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 또는 그 지역에 굉장히 딥하고 리퀴드한,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있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본시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그게 또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여기 제가 적어놓은 대로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장기의 금융상품 또는 뭐 예를 들어 국채는 30년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의 금융상품 또는 만기 자체가 없는 금융상품,
그러니까 에쿼티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없죠. 이런 어떤 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곳이 바로 자본시장이고요. 그리고 원본 손실 위험이 있는, 소위 투자성이 있는 상품이 또 거래되는 곳이 자본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하게 자본시장은 지난 한 200년 동안 발전해 오면서 조직화된 거래 플랫폼이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거래소, 또 최근에 이제 부상하는 게 대체거래소라는 그 ATS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보험에서 볼 수 없는 자본시장의 특성은 어떤 고도화된 조직화된 그 거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유동성이 집중이 되고 집중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가격 발견을 하고 이 가격 발견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영역에 자본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 IT 그 시절에, 그러니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수많은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자본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투자 재원도 이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단히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맨 왼쪽이 이제 수요 쪽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이제 적정한 기업 공시나 평가 인증 제도나 또 불공정 거래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이제 상품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만기가 없는 상품 또는 원본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 또 더 나아가서 시대 흐름에 맞게 새로운 혁신 상품이 계속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돼서 가운데 보시면은 이게 주문으로 이제 구현이 되고 이게 거래 플랫폼에서 집중이 되면 그래서 유동성이 생기고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가격 발견이 돼서 새로운 자본 배분 또는 재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본시장 메커니즘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탄소 중립 재원 마련에 자본시장이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아무래도 바이사이드에서 지속가능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주식 투자, 증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재무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이제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재무적 성과는 가면 갈수록 이 쇼터미즘, 단기 실적 위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나 장기로 가서 보면은 기업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만 장기적인 투자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기존에 투자했던 재무적 성과 위주의 투자 전략, 투자 기법보다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어떤 지속 가능 투자가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가 첫째는 무엇보다 ESG 투자 또는 지속 가능 투자가 굉장히 이제 대세로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지속 가능 투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재무적 요소 위주로 판단을 했는데 그 비재무적 요소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투자 결정 프로세스에서 아예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 그러니까 지속 가능 이슈를 같이 그 믹스해서 그 투자 판단을 하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ESG 인터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ESG, 그러니까 네거티브 스크리닝, 뭐 포지티브 스크리닝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소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재무적 투자 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를 하는 요소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 ESG 요소를 같이 이제 감안을 해서 선별을 하는 포트를 결정하는 이런 ESG 인터그레이션이 이제 대세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 입장에서 기관들이 대부분 펀드를 운영하니까 기존에는 액티브 펀드가 이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주행동주의랑 연결이 돼서 예전에는 이제 그 기업 지배 구조 위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은 E나 S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행동주의를 기반으로 한 액티브 펀드들이 어떤 주된 지속가능 투자의 어떤 주인공이었다고 하면 점차로 이게 패시브 펀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ESG 관련된 ETF도 많이 나오고 또 탄소 관련 ETF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패시브 펀드로 그 ESG 투자 또는 지속가능 투자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속가능 투자가 과거 재무 편향의 투자에서 ESG 요소를 감안한 이제 지속가능 투자가 이제 주류로 등장하고 있고요. 통계 데이터를 보더라도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그 펀드 AUM의 한 36% 정도가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본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통해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면 지속가능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투자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 ESG 정보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명확성,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양질의 ESG 정보가 제공돼야만 합리적인 지속가능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그 지속 가능성 공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2018년에 미국의 이제 그 캘퍼스나 이런 기관들이 미국 SEC를 상대로 청원을 합니다. 뭐 이때만 한 게 아니고 과거에도 했고 그 뒤에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지속 가능 공시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많이 해왔고 공식적인 청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연기금이나 펀드들이 이제 지속가능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으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 차원에서 표준화되고 어떤 명확하고 어떤 그 공정한 ESG 정보를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기업 공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요성 개념입니다. 어떤 공시는 중요 정보를 밖에다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그 미국에서 여러 가지 판례, 대표적인 여기 TSC 판례나 베이직 판례를 통해서 재무적 중요성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적 중요성이 있는 것을 합리적 투자자가 이제 중요하다고 인식할 때 그게 바로 중요 정보가 되는 개념인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재무적 ESG 요소도 이제 그 중요성 개념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지속 가능성 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는 말씀드린 어떤 그 공시 제도의 개편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바대로 GRI나 TCFD나 SESB나 IIRC 같은 기존의 어떤 민간 이니셔티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게 급기야 글로벌 공시 기준을 통합하자는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IFRS 재단에서 하고 있는 ISSB 스탠다드가 그 예이고요. 또 유럽에서 이제 CSRD라는 지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 공시 기준으로 ESRS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어떤 취지에서 통일된 공시 기준을 제시해야만 비교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 공시 관련해서는 현재 통합 논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한 3개 정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그 CSRD를 기준으로 12개의 ESRS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게 한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그 ESG 공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대응이 늦었던 지역인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좀 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은 이 기후 변화 중심으로 TCFD 기반의 공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SEC 규정 중에 레귤레이션 SK라고 있는데
SK를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IFRS 재단에서 하고 있는 ISSB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S1과 S2가 제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유럽 쪽, 미국 쪽, 그다음에 글로벌 기관 쪽 이렇게 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본시장의 이제 작동 메커니즘 또는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금융 상품에 대한 분류 체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 공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텍사노미 규제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경제 활동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영역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그린워싱 방지 목적이 있는데 그린워싱 방지가 종국적인 목적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 투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를 투자자들이 구분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자본을 재배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SFDR이라고 금융상품 이제 공시에 관한 규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금융회사 차원에서 하는 공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상품 차원에서 하는 공시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공통점은 뭐냐면 금융회사의 어떤 투자 결정이 환경이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공시하게 돼 있고요. 또는 금융회사가 창출한 어떤 금융상품이 결과적으로 동일한 어떤 부작용을 나타내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금융상품에 예를 들어 기후 리스크가 있으면 그 금융상품이 완전히 좌초자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침해되기도 하고 더 나가면 시스템 리스크까지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CFD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어떤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인데 같은 맥락에서 그런 어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연에 금융회사가 이런 부분을 리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공시하고 투자자는 그런 부분을 투자 판단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ESG에 대한 평가나 인증이 또 있습니다. 뭐 자본시장에 보면 신용평가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ESG 레이팅이나 스코어링이 또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특히 상장 회사가 이 지속 가능성 위험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대응하는지를 등급을 매깁니다. 평가해서 예를 들면 MSCI 같은 경우는 7개 등급으로 나뉘고 이 중에서 뭐 트리플 A나 더블 B는 그 리더 그룹에 포함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ESG 등급이라고 하는 게 뭐 민간기관이 발표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파워풀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SG 등급이라는 게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때,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떤 보조 지표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어떤 그 포트를 결정할 때 그 거기서 빼야 될 종목을 이렇게 스크리닝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투자했던 포트에 어떤 ESG 이슈가 생기면 또는 레이팅이 떨어지면 그거를 다시 이제 다시 리뷰를 해서 포트를 재조정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증 제도입니다.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이 감사해서 감사 의견을 내듯이 일종의 이제 인증 제도가 전통적으로 자본시장에 있었는데 이 지속 가능 공시 측면에서도 인증 제도가 점차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CSRD, 유럽의 그 공시 지침이나 그다음 미국의 레귤레이션 SK 이쪽에서도 그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증의 강도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리즈너블 어슈어런스에서 좀 더 그 확증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인증이 원칙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그 리미티드 어슈어런스 해서 어떤 그 부실한 정보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라는 약간은 수동적인 형태의 어떤 어슈어런스를
이제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증제도가 도입이 되면 독립적인 이제 인증기관이라는 개념도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로운 금융상품, 자본시장에서는 계속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ESG 본드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이제 금융 자본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린 본드, 소셜 본드 다 ESG 본드에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현재는 이제 국제기구나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구체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에 관한 KPI를 정하고 KPI 충족 여부에 따라서 뭐 이자를 달리 준다든지 하는 투자 성과를 연동시키는 어떤 지속 가능성 연계 채권 SLB 발행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ESG 펀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접 투자 수요를 지속 가능성과 연계하는 그런 비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포트 구성 단계에서부터 ESG 스코어를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ESG ETF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스라고 해서 한 100개, 200개 종목을 일단 1차로 검증을 하고 거기서 ESG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스코어링이 일정 부분 미달하면 그건 뺍니다. 그래서 그 ESG 스코어링이 그 우수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짜는 그런, 그리고 그 포트를 기준으로 ETF를 만드는 이런 어떤 행위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펀드라는 거는 일부 뭐 대형 큰 손들, 기관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소액의 일반 투자자를 위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ESG 펀드를 통해서 그 뭐 블랙락 같은 대형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도 지속 가능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비클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입니다. 뭐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고요. 이건 1968년에 캐나다의 존 데일이라는 교수분이 만든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어떤 기업의 탄소 배출을 정당화한다는 뭐 시민사회, 시민단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지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는 미국 전역에 그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시행이 됐고 97년 교토 프로토콜에서 그 탄소 감축이 한 수단으로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유럽은 2005년에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탄소세도 많이 거론이 되는데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는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파생 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이라는 현물 시장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선물 옵션 스왑 같은 이제 파생 상품 시장도 개설이 되고 있고요. 이런 파생 거래는 그 기업 간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그 인지나 선호 체계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후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 기초자산인 배출권 가격 위험을 해지하는, 배출권 가격이 들쭉날쭉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 부담을 예상치 않게 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가격 위험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물이나 선도 가격을 통해서 미래 탄소 어떤 감축에 필요한 투자 규모를 좀 의미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거래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IC나 CM이나 EEX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이제 파생 거래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OTC에서도 이 탄소 배출권 이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OTC에서 거래를 시작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거래가 볼륨이 커지면 다시 거래소 상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몇 가지 점은 결국에는 지속가능 금융이라는 시스템에서 자본시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자본시장이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뭐뭐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한마디로 보면 금융 사이드에서는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을 조달해야 되고 그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서는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2015년에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했고요. 2017년에는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자율 공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SRI 세그먼트라고 해서 ESG 본드가 등록돼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만들었고 텍사노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제 이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 자체에서도 다양한 기관에서 ESG 평가를 하고 있고 ESG 관련 펀드나 인덱스도 나오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2030년에 40%를 감축하고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좀 더 어떤 체계적인 전체 금융을 아우르는 지속가능 금융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그 서스테너블 파이낸스 액션 플랜처럼 뭐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시장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책 수립도 필요하지만 이 수립을 위한 또는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이 돼야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이 기업 쪽하고 그다음에 투자자 쪽하고 굉장히 의견 충돌이 큽니다. 그래서 SEC가 레귤레이션 SK를 정비하는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 지속가능 금융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구축한다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게 선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고 또 여러 부처 간의 권한도 분산돼 있고 정책적 공조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원활한 정책 공조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거 민간의 역할이 큽니다. 따라서 기존의 관이 끌고 가는 이런 체제보다는 실효성 있게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금융 시스템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2030년 또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 부분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발표는 이렇게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들리시죠? 네. 저희 고모님 잘 들었습니다. 저기 두 가지 제가 여쭤보려고요.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를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이제 요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2025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이상인가요? 네. 이제 하기로 했는데 지금 IR 담당 이런 분들은 아마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대비해야 될 인력이나 지식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하나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이 납품업체, 협력업체까지 이제 재생에너지 써야 하는 이런 보고서 이런 걸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 대기업이 있으면 그 밑에 벤더가 있고 또 그 협력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조사할 수 물리적으로 다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거래소에서 ESG 담당 그 임원으로 근무하실 당시에 그 좋은 사례가 있는 기업이 있었는지 하나 예를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질문이 좀 서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5년부터 이제 그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산 2조 이상부터 그러면 시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1, 2년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게 준비가 돼야 되냐?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기준이 먼저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매트릭스들이 있고 매트릭스의 결과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가 명확하게 산출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개별 기업들이 이제 공시 의무를 지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그걸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나 또 여러 가지 경험상의 이유, 기술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대한상이라든지 뭐 어떤 대표적인 단체에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이
또 자기 그 실정에 맞게 좀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공시 기준이 빨리 확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공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 관리 체계가 이제 기업단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2025년에 공시를 하게 되면 전년도랑 또는 전전년도랑 비교 데이터가 나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나 내년 데이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관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개별 기업의 어떤 사례, 어느 기업이 잘한다 이런 말씀보다도 그래도 글로벌 좀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기업 중에서 좀 큰 기업들은 뭐 한 10년 전부터 지속가능 보고서를 썼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면서 현지 법인 진출하면서 어떤 레귤레이션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어떤 그런 시장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따라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써왔고, 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 관리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글로벌 기업,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 진출 경험이 많은 기업들일수록 어떤 보고서의 품질은 좀 더 양호했던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 산성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이데일리는 경기대학교와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이데일리의 사명을 바탕으로 경기대학교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 중립과 ESG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